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이 9월 둘째 주 토요일이죠. 9월 11일인데 다음 주가 이제는 추석 전에 마지막 한 주예요. 그래서 다음 주만큼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보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추가 매수의 계획이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가급적이면 추석이 지나고 그때 매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주말을 포함하면 5거래일 동안 시장이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국내 시장이 휴장할 때 다른 선진국 시장이라든지 또 한국을 제외한 이머징 마켓, 여기에서 어떤 변동성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수가 지난주에 많이 하락했던 만큼 또 거기에 대한 반등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수 자체가 상승한다면 좋겠지만 2주 뒤에 추석이 있는 만큼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를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국내 시장이 정말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 영상 댓글을 보면 국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정말 한국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야 되나? 이런 의견도 있었고, 진지하게 장기 투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스닥하고 다우지수, 그리고 국내 시장, 또 중국 상해지수, 그리고 국내 시장하고 가장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대만 시장까지 이 5개 지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간을 2년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 말은 2년 전에 지수가 출발했을 때 동일 선상에서 출발했다면 과연 지금 시점의 코스피 지수하고 중국 상위 지수, 그리고 대만 각권 지수, 아울러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까지 얼마나 상승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미국의 나스닥이 가장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빨간색과 검은색, 즉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이 검은색은 대만 지수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우 지수하고 중국 상해 지수,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나스닥이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 뒤를 이어서 대만과 국내 증시, 또 그 뒤를 이어서 다우 지수와 중국 상해 지수, 이런 순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간을 조금씩 줄여볼게요. 지금이 2년이었으니까 1년. 자, 1년으로 하게 되니까 여전히 나스닥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국내 증시하고 대만 증시, 또 그 밑에는 다우 지수, 그리고 가장 밑에는 중국 증시, 이런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조금 줄였을 때는 여전히 나스닥이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지만 대만 각권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그 상승률을 많이 따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간을 조금씩 더 줄여보겠습니다. 6개월. 자, 6개월로 했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죠. 여전히 나스닥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 상해지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대만 각권지수하고 다우지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아쉽게도 가장 밑에 있네요. 그럼 기간을 조금 더 줄여서 3개월.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3개월 동안의 기간일 거예요. 자, 3개월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여전히 나스닥은 가장 상단에 있고, 그 뒤를 이어 중국, 그리고 다우지수, 대만 각권, 그리고 코스피, 이런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과 2년의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나스닥 다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을 좀 축소시켜서 6개월, 그리고 지금의 체감지수가 될 수 있는 3개월, 이 기간을 좀 당겨봤을 때는 코스피가 제일 흐름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들,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맞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코스피 흐름이 정말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는 각자의 시장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장기 투자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면 반대로 양도세 기준이 타이트하고 또 시차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은 정보를 취하기가 쉬울 수는 있어도 국내 시장처럼 중소형주로 분류되는 여러 기업들의 정보를 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라면 철저하게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적합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그래프에는 5개 지수밖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 미국 증시하고 대만, 중국 이런 지수를 제외하고 이번에는 일본 니케이, 그리고 독일, 호주, 인도 이렇게 다른 국가들로도 교체해 봤을 때 최근 3개월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 확실히 코스피가 가장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코스피가 1년째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30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 이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조금은 디커플링 되는 모습 그리고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지금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연준 의장도 그랬었고 또 과거 2013년 당시에도 그랬었고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바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13년 당시에도 2년 정도의 시차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준 의장이 직접 그런 시그널을 내비쳤기 때문에 정말 빨리 연말부터 테이퍼링이 시행이 된다면 최소한 2023년 말부터 그쯤에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을 보수적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22년까지 내년이죠. 내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점이야말로 선진국 시장보다는 신흥국 시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지수의 상승까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이 자금을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국내 시장이 약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런 점도 한몫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국내 시장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정적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이 두 개의 종목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달에 반도체 이슈가 시장을 어지럽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근래 들어서 약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소한 2023년부터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까지는 선진국 시장보다는 신흥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시장이 좋지 못하거나 시장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봤을 때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비중 조절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이만큼 내려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진 자산은 10%, 단 10%에 투자했을 때하고 70%, 이 정도로 투자했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을 때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면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중 잘 조절하시고요. 내가 어떤 종목이 몰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은 물론 종목의 실적하고 업황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심리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영원히 오르는 종목하고 또 반대로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번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5월달과 6월달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고 또 많은 증권사에서는 20만원 이상 갈 것이다 이런 기사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물론 저도 이 당시에 카카오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상승하는 그런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누가 이런 흐름을 예상했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가본다면 삼성전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이 당시에는 정말 영원히 상승만 할 것 같았고 또 단기간 내에 10만원도 돌파할 것 같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눈부신 상승만 보여주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가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물론 지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을 예측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도 없고 또 반대로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도 없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정말로 3년, 5년 이렇게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항상 가파른 상승이 나온 종목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내가 그 종목을 보유했었다면 적당한 위치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쪽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성장성을 봤을 때는 5년, 10년 저는 주가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시장에는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도 없고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도 없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히 어떤 이슈보다는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